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발제자 또 토론자분, 그리고 또 오늘 또 힘든 거는 또 해주셨는데 김정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그 공무원 총정원법은 이미 이제 발의를 한 상태고요. 이게 원래 그 시행령으로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그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제 아예 이것을 입법으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법을 제가 이미 발의를 한 상태고 급여 공개와 관련된 법은 이제 또 발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발의는 안 된 상태인가? 네,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이제 오늘의 이 토론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헌법에서 보면 제1조에서 나와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제7조인가요? 거기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건 또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의미를 굉장히 곰곰이 곱씹어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여러 가지 사무를 다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의자인 의회를 통해서도 감시 감독을 하도록 통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관료 또는 공무원들이 선출이 아니라 이렇게 임명이 되어서 이 행정부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서 업무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또는 그 국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살림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살림 사는 건 옆에서 감시하는 게 국회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권자는 국민인데 국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알아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알아서 늘어나고 있고 도대체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살더라도 이 돈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 꼭 필요한 데 한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수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주권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투명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헌법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국민주권, 민주공화국, 대의민주제, 자유민주주의 외칠 게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민주적 통제를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정신을 살릴 것인가라는 것에 어떤 시스템을 우리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급여를 줄이자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심지어 지방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있는지도 우린 잘 모릅니다. 이것을 다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자가 주권 재민의 정신을 우리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이 정신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이 관료국가죠. 조선시대라는 것은 그래서 관료국가인데 조선시대에서 산업공상의 정신이 굉장히 그 패습이 그 구습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농상위에 그래서 관료가 가장 위에 군림하고 공상 그러니까 농은 뭐 요즘에는 이제 농민이 많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농공상 상당수 공상이 뭡니까 상인들이고 기업인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이루는 농공상은 전부 그 밑에서 무슨 이렇게 뭐 갖다 바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공사를 위해서 나라가 불러갔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하고는 현대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그런 정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근대화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되었지만 저는 그러한 어떤 산업공상의 정신이 아직도 여전하게 우리 밑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헌법을 그냥 책으로만 그리고 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정말 잘 고민하고 우리 관료들도 그 정신에 맞게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의원님 순서에 없는 건데 사실은 축사라기보다는요. 저도 이현주 의원님과 함께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원입니다. 사실은 저도 주최 측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문제 공공부문의 개혁 내지는 효율성 문제는 제가 학계에 있을 때부터 침착하고 늘 관심 가졌던 주제라 오늘 특별히 관심 갖고 왔습니다. 특히 이현주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를 지키고 창달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에 계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핵심 보수 가치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작은 정부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국가에서 왜곡을 합니다. 정부를 줄여서 할 일을 안 하는 거로 자꾸 왜곡 편전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 보수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는 그게 아니라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라는 가성비 개념이고 그리고 민간을 도와주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그냥 봐도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정부 예산이고요. 또 하나가 정부 조직이고 또 하나가 정부 규제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나라들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3자적 통제를 다 합니다. 여기 지금 행안부 하고 인사혁신처 나오셨지만 조직 늘어나는 거를 통제를 하고 인원 늘리는 걸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 그리고 예산도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제를 합니다. 정부 규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통제 기능이 좀 약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기능이 원래 정부 내부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오늘 이현주 의원님 같은 분이 이렇게 공무원의 보수나 정원을 국회에서라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 정부가 정원을 늘리고 큰 정부가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은 좋다. 정부할 일은 많으니까 공무원 늘어나는 필요성이 있다면 필요가 있겠지만 공무원이 10% 늘어나면 국민이 받는 공공 서비스가 10% 늘어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있는 공무원 10% 편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공무원을 늘리고 정부 조직을 늘리는 거에 전제 조건은 정부 개혁이고 공조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거 없이 자꾸 늘리면요. 있는 공무원들만 더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공조직의 정예화는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정부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좌우 이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영과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평소에 김대호 소장님 늘 재밌는 에피소드와 사례와 분석을 통해서 여론을 끌어주고 계신데 오늘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자리에 왔습니다. 좋은 발제 부탁드리고요. 토론자 여러분들도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오준선 본인 사회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아니요. 이 정부는 일자리 올리는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린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13만 1,6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연금액은 92조 4천억 원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한다라고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우리 공시족이라고 얘기하죠. 40만 명 이상 지금 노량진 학원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중 10명 중에 4명 이상이 공무원 시험을 매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합격하는 숫자는 사실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슬픈 공시족의 나라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습니다.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가 작아야 규제가 없어진다. 규제가 없어져야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이면서도 또 최전선에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최전선에서 입법적 실천을 해오신 아주 샛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토론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자유한국당 최고의 경제 브레인이신 또 김종석 의원께서도 나와주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입법은 설거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거지가 끝나야 식사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그 설거지는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그 토론회가 결국은 입법으로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본인 소개받은 사회디자인. 아까 한 50분, 2분 정도 소개. 아, 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건국대 인지대학 정대학 김홍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유연합 장애인 위원장 동준교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 보통 회사라든지 민간 조직이 혁신을 했다 그러면은 뭘 혁신했냐면은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와 거버넌스를 바꾸는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그 상벌 체계죠 이게.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결국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래,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할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그 공무원의 보수 문제 또는 연금 문제는 그런 그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의 핵심이죠. 이게 물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민간 조직하고 달라가지고 규제라고 하는 것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전략 내지 목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민간 조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인데, 국가 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이 거버넌스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 문제, 그 다음에 뭐 규제 문제, 그 다음에 뭐 비용 대비 어떤 편익의 문제들,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전략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규제에 대해서 컴플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떤 이 사회의 어떤 이 활력을 좌우하는 자유와 열정을 갖다가 이게 분출하게 할 거냐, 아니면 억압하느냐, 이걸 갖다 좌우하는 것이 그 사회적 유신 보상 체계인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적 유신 보상 체계 문제를 갖다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보수 얘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야, 재벌 총수들 말이야. 뭐 퇴직금이 500억이니, 뭐 그다음에 뭐 1년에 어떤 연봉이 뭐 300억이니, 뭐 예컨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점을 호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야, 국회의원들, 대통령, 당신들부터 먼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예컨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물타기를 갖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고위공직의 문제는 사실은 일단 전체적으로 그 포션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우리 포션에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의 문제는 이런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 이 금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당락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당락의 문제죠. 그리고 그 고위공직은 사실은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을 갖다가 어떻게 구현하게 할 거냐. 사실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이건 보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이 중하위 어떤 공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는 데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고졸도 사실은 충분히 될 수 있고 대졸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른바 보통 사람들이 어떤 가는 자리인데. 그러면은 이쪽에 어떤 이 처우 내지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기대 수준, 기대와 요구 수준의 표준으로 사실은 작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중하위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처우가 이게 그 사회적인 어떤 기대 요구의 표준으로 되면서 사회 노동시장 전체, 그 다음에 결혼시장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갖다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만약에 아주 높다면 이걸 정상으로 간주하는데,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과 출산은 정상 수준에 일단 도달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거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쭉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결혼 기피 내지는 포기 또는 연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당연히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게 정상 수준이 높게 되면은 어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서밋 높은 그 진짜 정상이 아니라 보통 그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발을 정자 병상 상자인데, 그 정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은 그 온갖 어떤 그 에너지를 갖다가 다 쏟게 마련입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중하의 어떤 공직자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 예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야, 재벌 총수가 얼마나 뭐 가져가냐, 막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장관들부터 예컨 깎아라. 요거는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보도하기 위한 강조한 수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 중하위 공직의 보수 수준이 그거보다는 압도적으로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위공직 같은 경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서 끌어내릴 수 있고 뭐 또는 이 재선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수보다는. 자, 그 사실은 공무원의 어떤 그 보수 수준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일찍이 뭐 파킨슨 법칙이라고요. 이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영국 해군에서 이제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근무했는데 1914년부터 1928년의 이제 기간 동안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영국 해군 함정 67%, 장병수가 31.5% 감소를 갖다가 했는데 해군 행정 인력은 오히려 78% 증가했죠. 사실 뭐 이 파킨슨 법칙 몰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인구가 20만에서 5만 또는 뭐 4만으로 줄어든 시골 군 단위가 보면은 그 군처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보면은 그냥 뭐 그 예컨대 뭐 남해군의 어떤 법칙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어성군의 법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굳이 박친들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그 일찍이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조선 아전에 대한 그 우려들을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10페이지에 중간에 있는데,
전 오늘 이렇게 다시 봐도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어떤 유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은데 다산 정약용성이 목민심서에서 그랬습니다. 백성은 토지로 논밭을 삼지만 아재는 백성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골수를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일로 여기고 머릿수를 모으고 마구 징수하는 것을 수학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전이 현재 이제 바로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지방 수령, 지방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갖다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나 우리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분들을 갖다가 얘기할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 지방관들이 이 아전 통제가 잘 안 됐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현대판 아전에 해당되는 이 공무원이 이제 사실은 일자리 가장 좋은 일자리고, 이게 특별히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일자리 표준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딱 그냥 핵심 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정 100대 국정과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고 핵심 연결 고리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은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소득을 늘려가지고 가계 소비 촉진이 되고 해서 이게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딱 들어보면은 바로 이거는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논리겠네, 뭐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연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막 창출을 합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게 이제 공무원 숫자 늘리고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숫자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바로 백성을 갖다가 논밭으로 여기는 아전 같은 일자리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정다선의 얘기를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렇게 쌈을 싸 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제가 11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서 한 면을 전체를 다 틀어가지고 공무원의 총인건비하고 숫자에 대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은 3월 11일자인데 아무도 모르는 공무원 총인건비, 올해 168만 명이 80조 원 기상, 본보 한국일보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실상 최초 인상, 기재부 인사혁신서 집계 대상 제각각이고 임금비 예산 공개가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그 신문에서 주요하게 보도했던 게 이나라 지표에서 공개한 공무원 인건비 규모인데, 이게 지금 밑에 있는 표입니다. 이게 37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건 기재부가 이나라 지표를 이걸 관리를 합니다. 또 어떤 거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공무원 인건비를 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니 공무원 인력 정원 및 감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논의식 이렇게 기초가 되는 수치를 갖고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런 37조 1전억 37조 원 정도 돼 있는 저거를 가지고 공무원의 어떤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인력 증가에 또는 감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제 연금법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게 이제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이죠. 전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의 기준소득 월액을 매 4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게 2018년 기준으로는 522만 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6,2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요 기준소득 월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얻은 소득 중에서 이제 비과세 소득을 갖다가 제외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근데 복지 포인트, 이거는 1인당 평균 100만 원 가량 됩니다. 서울시는 한 200만 원 되고요. 뭐, 그거보다 좀 더 낮은 데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 100만 원 되는데, 이런 거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무슨 출장비라든지 이런 외근비, 이런 것들이 또 빠집니다, 이게. 이렇게 쭉 빠지고, 당연히 어떤
국민이 고용주로서 연금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은 그 연금 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빠집니다, 이게. 아니, 그래서 원래 이거는 원래 공무원 보수를 나는 이제 기준소득 월액을 산정하면서 공무원의 평균 보수를 왜 산정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지 그거 요즘은 이제 컴퓨터 돌리면은 뭐 엑셀만 그냥 돌려도 그냥 금방 낼 수 있습니다. 분위별로 해가지고 뭐 1%, 2%, 3% 이렇게 쫙 할 수도 있고요. 뭐 남녀로 하고 학력으로 나 근속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런 표를 갖다 쫙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안 만들거든요. 이게 기준소득 월액을 내면서 이게 아마 이 지금 기준소득 월액을 갖다가 이 산출하는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DB를 가지고 그냥 조금만 그냥 그 값 몇 개만 더하면 바로 나올 건데 그거 안 내요. 저기 그 얼마 전에 그때 2015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면 대한민국 평균 공무원 이걸 갖다가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2만 6천 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 연령 42.2세더라. 평균 연봉은 5,892만 원이고 뭐 평균 재직 기간은 15.7년이더라.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때의 기준소득 월액하고 비교하면 그 당시 기준소득 월액이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그때 요 평균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연봉은 이보다 한 300만 원 정도가 많은 5,892만 원이었죠. 물론 여기도 복지 포인트 같은 거 빠져 있고 재반 어떤 수당들 다 빠져 있고 연금 부담도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14년에 그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그 서울시 예산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인건비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놈들을 갖다가 25개 자치국하고 본청구를 갖다가 몽땅 다 갖고 와가지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을 갖다 몽땅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치구 공무원 29,047명 요거로 해서 나누기를 쭉 해보니까 그 당시 1인당 현금성 지원 금액이 7,7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각종 수당도 넣고 직급 보조비, 복지 포인트, 사용자 측 연금 부담분 등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근데 7,70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기준소득 월액이 144%였습니다. 그러면 꼭 같은 기준으로 2018년 현재 그러면 연봉이 6,264만 원인데 이거에 144%를 딱 적용하면은 현재 9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 따로 있습니다. 이게 한 3, 4조 원씩 매년 됩니다. 나중에 뭐 증가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국민은 사용자로서 이거 외에도 간접 경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하면은 아니 저기 땅바닥에서 일 시킬 수 없고 PC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공간, 책상, PC, 뭐 생수, 냉난방, 통신 뭐 이러저러한 간접 경비를 포함하면 1인당 노동 비용은 1억 원은 훨씬 넘을 거다라고 넘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이전에 납세자 연맹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추정을 했죠, 그죠? 2016년 데이터가 그때 1억 1,0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게. 근데 기업은 이런 걸 갖다가 냅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는 사용자인 어떤 국민들한테 원래 이걸 갖다가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무원 부분에 어떤 이 숫자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 대선 때 그랬던 그 유명한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이 7.6%인데 OECD 평균은 21.3%다. 그래서 우리 절반만 가자. 그럼 절반 하려고 그러면 3% 포인트를 갖다 올리면 된다. 그 3% 포인트에 해당되는 게 그 당시 이제 총 그 취업자가 2,700만을 기준으로 하면 3% 포인트가 바로 81만 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러저런 논쟁이 좀 됐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비로소 통계청이 이제 그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라는 걸 갖다 막 발표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게 그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니까 이거 지금 매년 냅니다. 이거 가장 최신은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가장 최신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2월달에 나왔는데 그게 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약입니다. 이게 여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국민계정은 2008 UNSMA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내보니까 일반 정부가 대충 206만이고 공적
공기업이 34만 8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일반 정부라고 하면은 예컨대 그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냥 예산 받아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일반 정부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다 합쳐놓은 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안에는 직업 군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제 의무복무 군인들은 당연히 여기서 빠집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라든지 사립학교 교사들 이분들은 사실은 세금 소득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이게 어쨌든 이걸 나름대로 축소해서 잡았는데 이게 206만 뭐 이렇게 나왔고 공공부문 전체로는 241만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반 정부를 갖다 더 뜯어보면 정부기관하고 정부 공공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정부기관이 186만 7천인데 그 뒤로 보면은 이거를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눠봤어요. 공무원의 기준은 뭐냐면은 요 설명에 의하면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와 군인연금 가입자입니다. 그게 128만 3천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직업군인 규모가 나옵니다. 그 일반 그 공무원 연금 가입자 숫자가 나옵니다. 105만 106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가 사실은 군인연금이 되는 거고 직업군인은 대충 한 20몇 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를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기준으로 그 이른바 피용자 보수를 이렇게 냅니다. 피용자 보수는 우리가 내는 급여에다가요. 그 다음에 사용자분의 어떤 사회보험료 부담분이 있거든요.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이게 대략 한 15% 돼요. 이게. 그때 이제 일반 정부를 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반 정부가 120조 원 가량 됩니다. 120조 원. 여기에 뭐냐면 여기 출장 경비라든지 아마 복지 포인트는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간접 경비는 당연히 빠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요 일반 정부 일반 정부의 206만 명에 해당되는 게 이게 이제 요 120조 원이라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뭐 일주일에 그냥 뭐 5시간, 6시간 일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대부분은 공무원 128만 3천 명이 아마 이거를 갖다 다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 128만 3천 명이 아마 70 내지 80%를 갖다가 가져갈 거예요. 그럼 이게 120조 원인데 그러면 대충 100조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이 100조 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 포함 안 된 것들을 갖다 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간접 경비도 얹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 통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사혁신제 통계, 기재부 통계, 막 이 통계들을 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뭐 딱 조립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공무원이 훨씬 말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훨씬 정밀하고 정확하게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사실 난센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게.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통계 뜯어보면서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이 공무원 보수 기준인데 여기에 뭐냐면 보수 민간임금 접근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7페이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 대충 이거가 이제 민간임금 접근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18년 현재 보니까 85.2%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임금에 85%밖에 안 되니까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민간임금이라는 게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100인 이상 사업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게 이제 사업체 수학 종사자 수 이게 쭉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100인 이상이 보면은 한 480만 되는데 문제는 상용근로자는 기준으로 100인 이상을 하면 이보다 더 훨씬 줄어듭니다. 한 300만 뭐 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어떤 이 근로자들 중에서 최상층입니다. 이게. 게다가 우리는 기업 규모에 따라가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최상층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무관리직을 갖다가 또 뽑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 사무관리직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사원으로 한 10명 들어가고 대리 때 8명쯤 되고 그 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으로 가면 5명, 2명, 1명 근데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역전의 맹장들이죠. 생산력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들어가면은 그냥
원통형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역전의 맹장들하고 1대1로 대응시켜놨어요. 그러면은 이건 가장 높은 집단을 꺼내가지고 말 딱 잘라가지고 그것도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는 어떤 역전의 맹장들하고 원통형으로 올라가는 걸 1대1로 매칭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민간 어떤 구조에서는 이게 이제 38선, 4호정, 5, 6도 얘기가 나오는 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이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준을 갖다가 이걸 뜯어 고쳐라. 이게 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 옆에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공무원 급여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본에 뭐냐면은 인사원이라고 있어요. 인사원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러면 다운 받아보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떻게 급여를 책정했는지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은 일본은 지방 공무원은 274만 9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공무원이 뭐 58만 명 가량 이렇게 됩니다. 58만 3천 명이고 여기 급여법 대상자가 27만 5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지방 공무원은 이것이 없냐 하면은 지방은 이거 일본어 뭐냐면은 파산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갖다 이 민간 기업처럼 이렇게 많이 뽑았다가 뭐 그냥 망하면은 그냥 뭐 얄짤없이 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앙 정부는 안 망하잖아요. 안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파킨슨 법칙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아전 옛날 조선시대 아전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내용인데 핵심이 뭐가 다르냐면은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일본은 그 애초에 어떤 비교 대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50인 미만 36.9%, 50인 이상 63.1%입니다. 우리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사무관리직이잖아요. 이쪽은 그냥 50인 이하 36.9%, 50인 이상 63.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기업급을 격차가 크게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놈을 갖다가 왕창 받아가지고 이걸로 해서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쭉 그 23페이지 오른쪽에 주르륵 있는데 예컨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가장 비슷한 건 일반 행정직입니다. 이게 이제 41만 940N입니다. 이거. 원화로 환산하면 곱하기 10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10만 원쯤 된다. 그럼 연봉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12 하면 되네. 그러면 대충 5,100만 원 좀 넘습니다. 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6,200 기준소득 월액이 6,200 얼마입니다. 복지 포인트 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0%가 높은 나라인데 일본은 5,100만 원, 우리는 대충 6,5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저기 청년들은 알잖아요. 공무원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컵밥 컵라면 먹으면서 붓기만 하면은 팔자 고친다, 남는 장사다, 이걸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리 되면은 가장 똘똘한 청년들이 뭐 하겠습니까? 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거지. 우리 애가, 제 아들이 91년생이에요.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좀 했던 친구들, 좋은 대학 갔던 애들 이름을 알아요.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걔 뭐하냐 물어보니까 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애들이 꽤 돼요. 아마 가장 똘똘한 애들입니다. 이게 가장 똘똘한 애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해가지고 붙기만 하면은 남는 장사로 만들어 놓은 요 보수 체계가 문제인 거죠. 이거는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정말로 그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은 90% 이상은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아마 폐인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딴 거 아니고요. 이게 뭐 공무원 시험 준비에 쓰는 어떤 그 과정에서 얻는 지식을 갖다가 민간 기업에서 쓰겠습니까? 뭐 다른 일에 쓰겠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우리 아까운 어떤 가장 똘똘한 청년들을 나가지고 90%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갈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잔인한 어떤 나라가 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일본도 보면은 그냥 공무원 평균을 보면은 1인당 GDP의 1.19, 1.2배 정도 됩니다. 우리는 1인당 GDP의 2배가 좀 넘어요. 연금 빼고 그렇습니다. 연금도 우리가 훨씬 부합니다.
우리는 대충 한 30년 건속하면 300만 원 넘어가는데 일본은 그래봐도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게. 자, 연금을 빼고도 보수 자체가 일본은 GDP의 1.2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미 2배를 갖다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게다가 두터운 연금도 따로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파산제라든지 우리는 파산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쫙 돈을 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숫자가 공무원 숫자 늘어나면은 그 교부세가 사실 더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는 구조가. 자 그래서 지금 이상적 배우자 조건 27페이지로 보면은 원래는 남편 직업은 15년째 1위였고요. 여자는 원래 한 10년 정도는 교사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는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니 이걸 정상으로 간주하니까 이게 뭐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 그래서 결론 공무원의 지금 조선의 양반화 아전화를 막아야 된다는 건데 양반화는 연금하고 임금을 보면은 양반화는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연금과 임금에 보면 엄청난 특권적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전화는 뭐냐면 사실은 규제입니다.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세금 안 냈다가 소를 갖다가 끌어가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일을 못하게 하고 하는 이 아전화는 규제를 말하는 거고 양반화는 임금, 연금 등의 특혜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공무원과 공공부의 근로조건, 노동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된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리는 철법 등과 호봉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 솔선수범할 거는요 이겁니다. 저는 뭐냐면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얘기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솔선수범할 거는 철법등과 호봉제 철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봉제도 이거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어떤 호봉임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해놓고 나서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바꿔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정규직으로 바꿔놓고 그러면 이쪽에 당연히 호봉제를 갖다가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을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니,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하는데 아니 1학년 3반 교사 25살 아니 이 사람이 연봉은 한 3천인데 1학년 4반의 교사는 60세 이런 사람은 지금 연봉 한 8천 9천 됩니다 이게 그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호봉이 높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원래 직무급제라고 하는 거는 일이 비슷하면은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부터 이게 호봉제 철폐하고 직무급 실시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철밥통을 깨야 됩니다. 이게 민간기업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냥 시장이 나중에 심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심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공무원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무원 급여법에 담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공무원 총정원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원래 공무원 총정원령이 있습니다. DJ 시절에 이제 했고 그때 이제 공무원 총정원을 갖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27만 3,982명으로 이게 뭐냐면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까지 한 명도 안 늘어났어요. 27만 3,982명으로 딱 했고요. 이건 국가공무원을 이렇게 하고요. 지방공무원은 다른 거 예산으로 통제를 합니다. 이게 총액인건비제 같은 거로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 이게 2만 명 늘었어요. 이게 293982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게 3번이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30만 5,913명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올해 2월 26일 날 31만 5,293명으로 두루룩 늘어났습니다. 이게 문제는 국가공무원 요금만 늘어나면은 뭐 그런 대로 뭐 비록 매표 행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거는 뭐 좀 어느 정도 그래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공공기관 쪽에 빗장을 풀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공기관 339개 중앙정부 행정부 공공기관입니다. 지방정부는 따로입니다. 이거 한 지방정부에 한 1,000개쯤 있습니다. 이게 자 339개 공공기관에 보니까 2015년에 31만 2016년에 32만 2017년에 34만으로 왔어요. 증가하다가 2018년에 38만 2019년에 4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공부문 수익은 2015년에 15조 원 정도 되다가 지금 작년에 1.1조로 확 15분의 1로 줄었어요. 올해 아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공공기관 이렇게 쫙 늘리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빗장을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되면은 완전히 파킨슨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그대로 적용되고 정약용이 200년 전에 우려했던 그 현상이 그냥 그대로 재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총정원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공무원의 인사조직을 갖다가 뭐 개방화, 전문화, 유연화 뭐 이렇게 하고 신규 채용자는 저는 이제 5년 계약직, 10년 계약직 기본을 하고 장기적으로 정년 보장직은 50% 이상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리스크,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원칙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저위험 업무는 저보수가 돼야 되는, 고위험 업무는 고보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저는 5급 고시는 폐지하고, 9급인데 문제는 9급은 원래 고졸전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9급 정도다 그러면요. 이거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지금 현재 그 공무원의 한 30%가 고졸입니다. 우리는 지금 10%입니다. 이게 엄청난 과잉 고학력입니다. 그러면은 과잉 고학력이라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어떤 서비스가 좀 뛰어나냐?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게. 아니, 그래서 나는 9급 정도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시험 선발 한 50% 하고 나머지는 계청, 지역, 학력, 경력 할당제를 갖다가 해가지고 딱 몇 배수로 뽑아가지고 기본 소양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추첨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저는 그 배려를 갖다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9급 공무원 시험을 하려고 그래도요, 저 노량진에서 하려고 그러면 집이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돈 대줘야 됩니다, 그죠? 상당히 대충 상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을 갖다가 경력으로 좀 확인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추첨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사람 이런 얘기 하면은 야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세계 최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다가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싱가포르 공무원은 정말 소수정이고요. 1년에 10%씩 무조건 자릅니다. 1년에 무조건 자릅니다. 저는 싱가포르 공무원처럼 가려면 지금 우리 공무원 3분의 1 정도로 확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를 갖다가 매년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예컨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그 1인당 보수 기준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연금 수준이나 그 다음에 재반 어떤 고용 안정 수준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김대우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님, 시간 관계상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원론적인 부분이 간단하게 저는 뭐 여기 우리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사실 여야가 자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집권을 하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접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문제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정보가 생산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주자의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전혀 뭐 정보가 지금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팩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직급별, 호봉별, 근속 연수별 그리고 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수당별로 이렇게 정보가 일단은 공개가 돼야 됩니다.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정부 예산 중에서 임금비 예산이 얼마인지를 지금 국민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합쳐서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우리가 공무원 구분해서
통해서 사실상 예산의 퍼센트가 얼마인지가 공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무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이 사람의 드는 펜션 얼마 정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결론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이 우리가 발전을 읽어봤지만은 솔직한 이야기로 제 생각에는 카더라 수준입니다. 팩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개선 의견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 하면 팩트는 우리가 틀어놓고 인정하고 여기에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팩트가 국가에서 우리가 안 내놓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그런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거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정보 공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데 정보 공개가 없으면 사실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기자님들이 기사를 쓰려고 그러면 무슨 팩트가 없으니까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럼 저도 이게 팩트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기서 구체적인 제 의견을 이야기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를 생산해내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팩트를. 만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임금에 관한 팩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이 이것을 생산을 좀 안 해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왜 안 해놓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 공무원들이 나와 있지만은 개인은 저는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세적인 어떤 공무원 문화라든지 하여튼 국민들이 많이 알면은 공무원이 골치 아프다 이런 어떤 사고 때문에 이런 팩트를 적극적으로 생산을 안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자기 집단의 특권을 위해서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는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도 제가 스웨덴에서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공개, 투명성의 교육을 우리가 투명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실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국가의 국민인 납세자들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내면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국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공무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김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도 거절을 맞춰도 못 맞춥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국가의 주인의 우리가 국민이 아닙니다. 국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현실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현실은 국가의 주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노예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와 같이. 예.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리가 어렵고 창피하고 분노할 일이죠.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공무원의 일자리가 보장됩니까? 지금까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의 공무원들이 평생 자기들이 그거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정권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단을 위하는 게 아니고 팩트를 생산해내는 것은 자기 자식과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재발전 문제 나왔지만 사실 공무원의 임금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공 서열이라거든요.
그리고 수당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평균만 가지고는 진실을 알기 힘든 거죠. 그래서 공무원 우리 기준도 오래기 항상 그 인터넷 기사에 뜨면은 그 댓글 보시면은 일반 행정직의 가해직 공무원들이 막 하게 됐었잖아요. 난 20년째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아니냐고. 그런 내용도 사실상 어느 어떤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행정직은 전체 평균에서 한 97%가 안 됩니다. 김대우 소장님은 그 일본의 행정직하고 우리 전체 평균하고 비교하시는데 그렇게 하죠. 일반 행정직은 전체 평균의 97%밖에 안 돼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다. 예. 107%입니다. 교사들은 전체 평균. 전문직 172%. 예.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표는 국회청 전공도 청구를 받았는데 올해 4월달 기준에서 초과 근무 수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초과 근무 수당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임금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연간을 사용하지 못해서 상당하게 많은 연가 수당을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평균이 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그 기준소득 월회의 개념은 12월 만근한 기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고용노동부 통계라든지 연말정산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통계는 실제적으로 한 해 퇴직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2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사람도 한 250만 명. 그 두 개 합치면 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근무한 사람의 예를 들면 연봉도 연말정산 통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만근한 사람하고 한 달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근무했던 그 통계하고 단순하게 비교하면은 오해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공무원 1인당 그런 비용에서 34페이지 포에 보면은 우리 낙선에서 옛날에 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연금에 관한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연금에 관한 수입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틀리지만은 저희가 계산 보면 사실상 그당 2017년 기준으로 연봉이 6,100만원인데 연금 비용이 3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십니다. 그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틀리는 부분이 스웨덴마다도 이 특권적인 연금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연금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하고 아까 김대우 소장님 이야기했지만은 뭐 간접비까지 이건 포함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물론 여기서 빠진 것도 많지만은 1년에 한 1억 7,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 나왔죠. 28년 정도 검토한다고 보면은 30억입니다. 현재 가치입니다. 네. 현재 가치로 30억의 돈이 공무원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세금이. 그런데 아니 이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업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조공을 한 명을 뽑는데 3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뽑겠어요? 손이 떨릴 거 아닙니까? 2중, 3중, 4중 온갖 계산을 다 해서 진짜 이게 뽑을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늘리는 거는 저는 공무원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데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남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 그래도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5페이지 표를 잠깐 보면은 이 표는 사실 뭐 스웨덴 자료인데 저희 한국 납세연맹의 스웨덴 국제 납세자 권리 연구소에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계층별로 소득이 얼마고 그리고 복지수당을 얼마나 받고 그리고 직지세를 얼마나 해서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가해 계층은 엄청나게 예를 들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가 어떤지를 국가기관에서 정확하게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카드라는 거예요. 소득 불평등도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높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낮다고 그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한국이 스웨덴과 같이 이런 많은 세금을 지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표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 쓰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 국민들이 국지로 가져갈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나왔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부가 운영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 동사무사하고 세무서하고 건강보험 우리 서비스센터하고 고용보험 아니고 국민연금 이 4개 기관에 우리가 민원 서비스센터죠. 통합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통합징수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통합징수. 물론 소득으로 예를 들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 상담도 국세청에서 다 해요.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을 편리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들여서 국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을 한날 한시에 뽑는 게 아닙니다. 국제적 공무원은 스웨덴 국제적 공무원 홈페이지 가시면 수시로 개론을 생기면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회의원은 일반 행정직으로 토탈에서 뽑지 않습니까? 정산직은 별도고요. 스웨덴 공무원은 직무별로 뽑습니다. 어떻게 직무? 콜센터 직원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따로 뽑죠. 그리고 육군의 담당은 글을 잘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뜻도 알고 글도 다 뽑고 세무조사 요원 따로 뽑고 조세범죄팀 따로 뽑고 수많은 직종으로 딱 직무 분류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봉이 책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얼마 전에 본 게 인사투자에서 우리 하이직 공무원들의 보통제는 없애고 직무법으로 뭐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사실상 별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후공제는 폐지해야 되지만 스웨덴도 옛날에 후공제를 폐지했는데 이거 스웨덴처럼 직무별로 일단 사람을 뽑는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직무별을 뽑으면은 여기 맞도록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이 체계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도 직무별을 뽑으면은 자기 전문성이 그 공무원이니까 전문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가 임금 공개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소득세 얼마 냈는지 또 세후 연봉이 얼마인지 공공정보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는 공개가 되는 건 아닌데 개인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A에 대해서 연봉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세후 연봉이 얼마인지를 공공 알 수가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8,500만 원 이상을 받는 보이직 그리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연봉하고 수당을 개인별로 다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은 똑같습니다. 고위직은 다 개인별로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하위직은 개인별로 공개하긴 하는데 이름을 지우고 연봉 하한액하고 상한액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공개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우리나라처럼 평균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상상을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컴퓨터만 돌리면은 다 나오는 자료를 그거를 안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스웨덴에서는 공무원 임금 보수의 수준이 민간 기업의 중간 연봉의 한 1.14배인가 그렇게 됩니다. 제 발표 자료인데 한 1.1배 정도 됩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공무원의 공수의 중간 연봉을 민간의 중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완전히 뭐 발표 수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강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혹시 10분 정도 안내 주실 거랍니다. 오늘 발제하신 김대호 소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하신 지금 골자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보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10만 명 이상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법률로서 공무원 보수도 직접 규정을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법치주의라고는 하지만 뭐 법률의 뭐 우위, 유보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국회가 알아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다 정하려면 법률로 세부 사항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런 법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TV 수신료 사건에서 헌재가 뭐 중요사항 유보 이 다 거짓말이에요. 판례도 웃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무원 규정은 지금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뭐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해가지고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중공무원, 이거는 말은 중공무원인데 그 범위가 뭔지 이게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공기관 어떨 땐 그랬다가 공기업 그랬다가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로 보면 법률들 보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그랬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성격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획재정부에서 컨트롤하기 편안하고 이렇게 해놓은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이라는 거죠. 그걸 그나마 이게 그 통제를 안 받기 위해서 기타 공공기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제도 안 받아요. 그런 법을 갖다가 사실상 뭐 기본법도 없고 운영에 관한 법률은 그렇게 엉터리로 돼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슨 공공부문을 어떻게 얘기한다 이게 다 틀리다 말이죠. 그럼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기업 직원이라고 부르는 일반 공기업이 있죠. 그것까지도 다 공무원 범위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하는 거고 일본에서 공무원 하는 거고. 그래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케이스가 지금 일본, 프랑스 두 나라를 들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지방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법적 성격에 따라서 행정적 성격, 상공적 성격 두 개를 딱 나눕니다. 그 행정적 성격의 공법인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합해갖고 이제 공무수행원이라 이러고 있죠. 공무원 플러스 공무수행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 개념 자체가 지금 정립이 안 됐고 판례도 웃겨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판례는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공법인 그러면 이게 무조건 사법관계로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 말고는 전부 다 사법관계로 보니까 국립서울대학교가 법인격이 없다가 지금 서울대학교는 공법인을 만들었죠. 그래 놓고 교직원들의 연금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른 국립대학 뭐라고 다르다고 그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뭐 운영 자체를 엉망을 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이라 그러면 행정적 업무에 종사하잖아요. 그것도 사법관계로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입법이 왜 잘못됐느냐? 판례가 그러니까 그렇고 이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안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30년 전부터 해와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새 법률 만든다고 이제 뭐 한번 뭐 자문해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 뒤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나 그 법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하니까 뭐 실무가 중요하다. 되는 대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도 행정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법인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적용을 받느냐 어느 법에? 지방 공기업이래요. 지방 공기업법이 적용을 받는다. 이게. 공기업이니까 장사하는 데가 아닌데
기업이라 하는 것은 투하한 자본 이상으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체가 돼야 기업이지. 어떻게 지방 공기업법이 지배를 다 놨습니까? 지방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그리고 옆에 계시지만 행안부에서는 행안부대로 말이죠. 아예 책임 운영기관 그래가지고 법인격도 부여 안 하고 마음대로 성격상대로 정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걸 국회에서 연구해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하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 서울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책임 운영기관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다른 공공기관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자 공공부문 지금 오늘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공부문의 범위는 뭐예요? 공공부문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그건 물론 공공부문이죠. 100% 공법인 그거 공공부문이죠. 그런데 공기업은 상업상의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이 많죠. 그럼 어디까지가 공공부문입니까? 그건 50% 이상 정부가 자본을 가지고 있을 때 공공부문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에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공공부문 뭐 공기업 개혁한다 이거 개혁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법률도 엉망이고 판례도 엉망이고 발표하는 사람도 제멋대로 기준 잡고 발표문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서 바로잡지 않으면 자꾸 논의가 헛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가 얼마냐? 처음에는 건전하다 그래놓고 뭐 공공부문까지 하니까 엄청 갑자기 빚이 많다 이거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걸 통계를 잘 잡기 위해서는 우선 그 법적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일본에서 간나오토 총리 때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 2010년대 들어가지고 하여간 뭐 세상은 제외하고 공무원 급여를 평균 7.8% 인하했어요. 공무원 봉급 깎았단 말이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게 또 뭐 공무원도 아까 연금 얘기도 나왔으니까 연금이 자꾸 많아지고 뭐 하잖아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15만 개의 공무원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공무원 숫자를 15만 명 줄였어요. 그중에 교사 자리가 5만 2천. 그러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봉급을 깎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봉급도 왕창 늘리고 공무원 숫자도 왕창 늘리고 그럼 누가 뒷감당합니까? 세금. 어쩐지 종합소득세가 이번 달에 왜 작년보다 한 2배 나왔나 모르는데 봐보니까 최고 세율을요 43%까지 올려놨더라고. 그럼 이게 살겠어요? 무슨 큰 부자라고 그렇게 세율을 갖다 높여놓고 세율을 높이면 뭐 그렇잖아요. 뭐 세율을 높였으면 뭐 종목을 좀 줄여주든지 종목을 늘리면 세율을 줄여주든지 해야지. 그 세금만 자꾸 걷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이민 가자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다만 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죠. 생략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싱가포르형이냐 아니면 뭐 구미 일본형이냐 사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보수를 삭감하든 인원을 삭감하든 총 비용을 줄여가는 그것이 세계적인 대세고 우리도 줄여가야죠.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자꾸 지출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 쪽에 한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경원 행안부 서기관님, 예, 역시 한 10분 정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 제가 뭐 토론자로서 오고 왔습니다만 저 또한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법한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이게 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시각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로서 이제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경험이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이제 공무원 보수에 실질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공무원 보수를 지정하지 않은 취지가 발단이 이제 공무원 17.4만 총원에서도 이제 발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수 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보수와 관련된 그런 비교를 했으면 좋은 것 같고 hin적의 그 공무원식 4만 명 총원과 관련해서 이해 또는 뭐 오해가 있으신 좀 풀어드리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정원법에 관련해서 현장부에 이제 공무원 충원 왜 하는지 이제 언론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간에 이제 그 공무원 정원 관리를 상당히 좀 긴축적으로 관리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서비스를 충분히 못한다 그런 청원의 그리고 생활과 밀접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청원을 해서 서비스를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그 소방이나 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충분히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분야를 충분히 부과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 같은 경우는 국가의 어떤 공교육의 책임성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경찰이나 복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줄면 뭐 공무원이 왜 더 필요하냐 이제 그런 말씀이 좀 많이 하시는데 인구가 줄면 또 줄는 만큼 저희가 복지국가로서 다른 주변에서 특별한 어떤 행정 수요를 만들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27.4만 명 중에서 불가피하게 총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군 같은 경우에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현역 시험을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그 기관들이 거치고 있는 전인원들 그런 인력들을 22년까지 감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감축을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의 어떤 행정이나 서비스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관 감축에 따른 그 매체들을 충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군 현역 자원이 더 감소를 하다 보니까 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행정 그러니까 비전투 분야에 배치하고 있는 군 부사관을 전투 분야로 이제 재배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중에 군 부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행정하는 그런 부분을 분간 놓고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 군무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공부문 또는 정부의 규모가 이제 크냐 작으냐 뭐 문제는 대부분 있습니다만 비교만 된다면은 규모가
일반적으로 고용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OECD 비해서 비상호의 수준입니다. OECD가 이제 2015년 최근 OECD와 국가 비교 통계가 나온 거는 지금 15년짜리 기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에 이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적인 비율이 OECD 평균이 18.6%인데 우리나라는 10.6%입니다. 일반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당연히 들어가고 사회보장기금이나 비용이 전문 직업 공무원 또 이제 행정기관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미디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 다 포함했을 때 이제 그렇게 OECD 평균의 비율과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사립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사정 그걸 왜 포함을 안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포함을 하더라도 좀 크진 않습니다. 원인이지 사명을 다 포함을 하더라도 이제 한 12% 정도 수준이에요. 여전히 이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설문조사를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이 OECD 이런 통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세요. 단순히 이제 공무원들이 많다라고만 이제 인식을 하고는 계신데 저희가 이제 이런 OECD 통계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여쭤봤더니 그렇다면 좀 이 나라가 통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좀 국민들께서 이제 또 공무원 충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들이 소방이라든가 재난, 사회복지, 경찰 이런 부분들은 좀 보강 좀 필요하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공무원 충원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공무원 정원법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제 충원하는 게 그러면 이제 무작정 충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나름의 어떤 재배치나 효율화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처들이 이제 인력 수요를 행정안전부에 제출을 하는데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거쳐가지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기능의 외부 위탁이라든가 효율화 일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은 없애서 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먼저 좀 선행을 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행안부에 요청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걸 안 해서 지금 조직관리 지침을 되는 부처에 시행을 하는데 지침에다가 공시를 해서 그걸 의무적으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처가 책까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로 재배치하는 효율화를 하도록 공모를 하고 그걸 감안해서 매년 인력 규모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공무원 정원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공무원 총정원이라고 해서 IMF를 겪으면서 정부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아니고 대통령령인데 그 총정원령의 이제 적용 대상은 법률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충원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조사라는 그런 부분을 하고
30만 명 가량 해서 제안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담하는 총괄을 하다 보니 총정원령의 규정을 총정원 범위에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이제 수많은 공연하고 총정원령 개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매년 이제 정부가 이걸 개정을 하면은 사실 뭐 이제 어떤 총정원령으로서의 의미가 통일될 수가 있어서 그걸 아예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으로 그걸 규정을 하게 되면 국가공무원 정원을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접해서 저는 이제 우리 헌법을 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한을 이제 소위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해서 각각의 이제 그런 권한 범위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 자체인데 사실 이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가 행정 서비스를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력 규모나 등을 측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법률로 규정해서 아예 입법부가 이제 통제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헌법적 가치에 좀 제대로 측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국회라든가 사법부도 사실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법률이 아니고 국회나 사법부 내부의 어떤 규칙으로 지금 공무원 정원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행정부만 약간 법률로 정할 라는 것은 형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부합이라는 점은 법률로 규정할 경우에는 좀 정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시한수나 합방 같은 경우에 긴급히 이용을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법에서 쉬운 문제가 있기 탄력적인 행정수의 권한을 갖다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국회가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이제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부가 특정한 규모를 삭감한다고 그런 것을 취하고 있고 예산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통제는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할 필요가 있는가 현실적인 검토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든 우리 지금 법 체계나 또 이 숫자 문제 또 공시 문제 이런 거는 분명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좀 참조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인사혁신처 하병기 사무관님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사무관에서 공고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숙제로 공무원 보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공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인사처는 공무원 보호칙에 대해서 처음입니다. 여기에서는 공무원 보호제도 중에서 간접교육과 지혜를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공급과 수단을 합산하는 권익을 의미합니다. 즉,
5급은 대통령령이 공무원 보수 규정상의 공급표에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 말하면 노동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 정액 보식비 등 공통수당과 그리고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다른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직종별 목표, 각종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에 공무원 보수 인간 임금 지급률 6월, 4월에 되는 기존 모델 행정액을 통해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번째로 공무원 공직 폐지 및 징후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무 도입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은 공공재를 일치하고 직무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직 폐지 및 직무 도입과 관련되어서는 첫째, 공무원 보수체계와 공공기관 보수체계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번째는 공무원 보험제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보수체계와 공무원 보수체계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2016년도 이후 확대된 공무원 성과인증제가 공공기관들은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면 공무원은 성과인증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직기관 공무원들은 토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성과인증제를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봉제란 말하는 육급이와 실무직 공무원들의 한정되는 수치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육급이와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토봉제 없이 직급별 공제를 운영 그리고 아로공제 운영을 통해서 아동화된 것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요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 직무로 전문 직무 도입을 통해서 공무원 보수체계의 직무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체계의 전면적으로 직무를 도입해서 전체로 직무에서 직무평가, 직무등록 구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제도가 채용, 승진, 임용 등 계급제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아울러 고려하고 강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보수 비교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의 인간 보수 접근은 보수 공무원 이루어지는 공무원 보수 일정을 참고 적용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는 조사합니다. 인간의 비교 대상은 상용 근로자, 이동상, 산업체, 상호관리직, 근로자 특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의 현재 특성이라든지 구석 직무의 개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보수가 인간 보수는 유동에서 거의 연동에서 100% 수준이다, 90% 연동에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것은 상호 전환하고 빨아가는 시스템을 따라서 99년 조사이고 일관된 시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인사처는 공무원 보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요. 상황에서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지원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네, 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그 공무원 우리 저 하병기 사무관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 보수 체계가 굉장히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성과제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또 상당한 오해도 있는 이만큼 좀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 공무원 수하고 보수 총액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피라미드 구조 원기동 구조로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고참이 되고 고참이 되면 또 고호봉에 올라가고 고호봉이 되면 또 고임금을 받는 이 구조는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두 분 공무원 오늘 오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한 13분 남았는데요. 우리 정비 시간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토론에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분 남았는데요. 지금 2분 동안 우리 김대호 소장님 말씀하시고 나머지 마무리 발언으로 이현종 의원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2분. 예,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공무원들 나오신 분들은 OECD 평균을 말씀을 하시면서 규모나 인상 수요 파악해가지고 필요하니까 늘리니 이런 식은 얘기했는데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투명과 공개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실드를 어떻게 지키기가 어려우셨나 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OECD 평균을 얘기하면 제가 정말로 이게 경기가 좀 사실은 날 뻔하는데 OECD 평균을 하려면 보수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내봐요. 공무원들의 어떤 1인당 GDP가 기준일까 아닙니까? 아니면 그 나라 중위임금이든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OECD 평균이 어떻게 되나? 왜 이런 걸 안 하냐 이거지. 그 다음에 공개하는 수준도 아마 OECD 평균이 있을 거예요. 그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개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OECD 평균 왜 안 됩니까? 이런 건 안 해. 자, 그러면서 이제 총량 규모로 얘기하는데 총량 규모로 얘기하면 근데 프랑스가 말입니다. 한 17, 8% 돼요. OECD. 그런데 프랑스는 의료 있지 않습니까? 의료 인력이 다 공공입니다. 그럼 우리 의료 인력이 한 100만 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랑스에서는 이게 공공 부분으로 잡히는데 우리는 민간으로 잡히거든요. 도대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비교하려고 그러면 우리 일본하고 비교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과 의료 체계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의 어떤 민간 의료기관이 압도적 다수니까. 일본은 OECD 평균으로 딱 해보면 7.9%입니다. 우리 7.6%예요. 근데 그럼 이 7.6%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분식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립학교 교원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어무 어떤 군인들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비교하면. 근데 일본하고 비교를 해야 제가 볼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근데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공공으로 있고 사립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보면 다 국공립인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이 비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 당연히 필요한 데 있겠죠. 소방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 한번 자살하고 소방공무원 사람이 없어가지고 죽어나는 거 쫙 보여주고 그래서 필요하다. 맞죠? 필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보면 동사무소 간다거나 우리 가보면 다 느낍니다. 사실은. 필요한 데는 늘리고 필요 없는 데는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총정원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1999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3년 3월 22일까지 왜 27만 3,982명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나? 그때 우리 행정 수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냐면 왜 그랬냐? 그런 딱 큰 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좀 유연을 해라. 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요거 아닙니까? 아니 여태까지 공공개혁한 나라들 봅시다. 마크롱도 있고 대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식으로 말하면 정답은 늘려야 될 때 늘리고 줄여야 될 때 줄여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국민들의 어떤 직관과 통찰이 더 정확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우리는 10%를 깎겠다. 임금을 깎든지 아니면 사람을 깎든지. 모든 선진국들은 공공개혁 이렇게 합니다. 필요한 데 늘리고 필요 없으면 줄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다는 거고 이거는 국제적인 어떤 지표로 봐도 면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이건 국민들의 어떤 독단 상식에 입각해가지고 보수 측의 공개 수준을 갖다 결정하고, 공개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보수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임용 방식이나, 그 다음에 연금 수준이라든지,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상식에 따라서 해야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윤님 마무리 말씀. 토론자분들 말씀하실 거예요. 저 한마디만. 한국 공무원이 100만 명의 인건비면은 스웨덴에서는 제가 보니까 150만 명에서 20만 명이 공무원이 가능한 것을 추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성과 공정할 때 중요한 것은 또 성과를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 국제청 같은 경우는 세금 진주 실적, 뭐 경찰은 뭐 단속 실적, 뭐 검찰은 뭐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는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성과를 국민들을 예를 처벌을 많이 거두고 잡아가두고 많이 괴롭히면은 상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진국이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공정하게 법을 얼마나 집행하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태도를 잘하는지, 서비스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다 인성과에 해서 그 사람의 성질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인력 구조가 중요합니다. 인원이 많냐 적느냐 중요하지만 인력 구조. 저희들 국제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서 상담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0명에서 500명이 상담 인력이요. 서비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 인력이 많고 또 전산 인력, 전산 인력이 또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지만은 한국은 지금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5월달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세무사한테 장부를 맡겼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대부분이 국제청에서 다 알아서 다 해줘요. 그냥 사인만 하면은 다 개인 사업자들도 세무사 안 통하고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같이 한국은 인력이 많다 적었다 문제지만은 국민들을 괴롭히는 세무조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안 하고 세무사한테 신고해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비용을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단순하게 임금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느냐 인원이 많냐 적느냐 중요한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가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가. 여기 우리 인사혁신처에서도 계시는데 제발 좀 단속 실적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그리고 쥐어짜는 거를 가지고 단속 실적이라고 하면서 그걸로 승진하고 우리가 뭡니까? 국민이 세금 내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쥐어짜는 사람한테 상 주고 돈 더 주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상황들을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단속 실적 가지고 승진하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고 지금 세무조사 얘기 나왔으니 많은데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세무조사 때문에 미친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좀 약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세무조사는 더 심해지고 요즘에 성실신고 납세제도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를 네가 알렸다. 그래갖고 알아서 우리가 대충 매겨갖고 딱 던질 테니까 네가 이거 인정하고 그냥 내면 우리가 그냥 세무조사 안 해주고 이거 가지고 만약에 다투면 우리 세무조사 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완전 가정주부 아니에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나는 이거 전부 다 이런 거야말로 사실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돼 있다고 저는 일선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게 다 뭐냐? 지금 공무원의 어떤 태도 자체가 우리는 뭔가 거꾸로 돼 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혁신처의 사무관님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공무원이 될 때 우리는 국민 전체 봉사자다 이런 것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뽑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임금공개법을 제가 발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민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뭐냐, 공무원들이 뭐 OECD가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거 필요 없고, 저는 분명히 우리가 일선 나가보면 딱 나옵니다. 동사무소 가보세요. 가면 더 비어있고 사람 한두 명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앉아갖고 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줄이 서가지고 사실은 업무 시간 동안에는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그러면 왜냐하면 전산화가 다 돼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전산화가 다 돼 있어서 사실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인력은 똑같이 충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고, 이게 만약에 민간 기업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게 다 유휴인력이에요. 그럼 이런 인력들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늘리고, 이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문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복지국가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당론을 얘기할 때 이 당론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국민들한테 자꾸 하는데, 이 복지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면 신뢰사회입니다. 신뢰사회. 책임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나라는 이거는 복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를 해서 복지국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퍼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가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필요한 복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전제는 이 신뢰와 책임 사회가 구현이 돼야 돼요. 그 전제는 뭐냐? 공직 사회의 철저한 투명성, 그래서 그 시작에 저는 공무원 임금을 모두 다 공개하고, 특히 지방 공무원,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뭐다 난리꾼들인데 그게 전부 다 선거 조직들이 들어와가지고 사실상 옛날은 지금 종폭 비슷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선에 나가보면 이거 국민들을 전부 억제고 괴롭히는 조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보시다시피 무슨 청산이다 하면 결국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인위적으로 권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출발이 뭐냐? 투명하게 하면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임금공개법, 공공부문의 임금공개법에서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대호 소장님, 김선택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광훈 교수님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와주셨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까 말씀들을 해주신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오늘 제발 돌아가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하나 일을 하실 때 사명감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